예, 말씀드린 대로 발표 시작하기 전에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참석자분들께서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면서 인사 나누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민 선생님부터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박수민 선생님, 저 김조은 선생님, 이재임 선생님, 그리고 이치원 선생님 이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선생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상자로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심사해주신 선생님들께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플랫폼 노동경제를 연구한 연구로 오늘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호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김주호라고 합니다. 경상국립대 사회학과에서 사회학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정치사회학 쪽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운영위원 선생님들과 또 간사님들과 같이 참여사회연구소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진우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작을 수상해서 수상자로 참석하게 된 이재임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서울대 여성학 협동과정 박사과정에 있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낙태와 아동학대 사이에서라는 영아 사례 처벌의 의미 변화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한 논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우 선생님, 선생님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채고요. 이렇게 문화인류학과에서 석사과정 졸업했고, 이제 석사 논문으로 썼던 내용으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사실 이 공간은 제 공간은 아니고요. 제가 한국도시연구소라는 데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빈 방에서 하느냐고 이렇게 책이 많은 곳에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하영 심사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연세대 국문과 박사과정 안화영이고요.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심사하면서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남재욱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한국경원대 교육정책대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남재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요. 주로 복지국가와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들을 했는데 이번에 심사하면서 여러 논문들을 읽으면서 저도 좋은 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를 저는 하라고 해서 또 할 테니 일단 인사를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병호 심사위원님, 예, 네, 안녕하세요. 그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송병호입니다. 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BK21팀에 있습니다. 저도 그 오늘 심사에 그 말을 해야 되니 심사평을 해야 되니까 그때 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좋은 논문 네, 감사합니다. 예, 김공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공회라고 합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고요. 참여사회연구소에서 명의원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어, 직장은 이제 경상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전공은 경제학인데요. 어, 뭘 하느냐? 뭐 저기 원래 마르크스 경제학을 하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정책 뭐 관련해서 이렇게 좀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이따가 또 계속 말씀 감사합니다.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네, 네, 소리가 안 들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에서 일하는 김건우라고 합니다. 오늘 논문 공모전 축하드리려고 저도 참석했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모리타 가즈키 선생님, 저는 일본 도시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리타 카즈키라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그 박사 논문 조사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대에 있습니다. 이번에 그 가장을 수상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 신사위원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그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사진 나와 있는 이미연 국장님, 저희 정책기획팀 국장이신데요. 지금 아마 다른 회의에 들어가 있어서 아마 소리만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소개 다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다음 순서로 남재욱 심사위원장님 인사 말씀 듣고 예, 다음으로 수상자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사위원장님. 네, 여기 차례 심사위원장 인사 말씀이 있는 걸 보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논문상을 심사해 보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피어리뷰, 저널 피어리뷰 할 때 심사는 많이 해봤지만 논문상을 심사해 보는 거는 처음이라서 조금 낯설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같이 심사하신 다른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워낙 또 잘 이렇게 해주셔서 저도 그냥 따라가면 됐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당선자를 공고한 참여연대 그 이제 페이지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썼었는데 사회과학 연구자가 항상 저도 이제 스스로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거는 연구를 하는 게 세상에 뭐라도 조금 기여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자로서 연구를 하면서 뭔가 세상에 기여한다라는 느낌을 갖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냥 각자의 일을 할 뿐이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그 고민을 오랫동안 한 결론은 연구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게 결론이었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또 그럴 수도 있을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좀 여러 좀 어려운 부분들의 시선을 던지고 성실하게 연구를 해나가다 보면 그런 노력들이 모이면 뭐라도 조금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행복했던 부분은 그런 고민을 너무 느낄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행복해요. 모든 분들에게 상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오늘 오신 분들의 연구들도 너무 훌륭했고 제가 보면서 사실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이런 좀 우리가 우리 사회에 시선을 던지고 더 나은 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거를 서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좀 자족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따뜻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발표를 또 들으면서 또 많은 배움의 기회와 나눔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수고하십시오. 네. 네, 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수상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채윤 선생님부터 예,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네, 공유 제가 하실 수 있게 권한 네. 드려놨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해서 네,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드렸듯이 지난 여름에 이제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던 영상을 받게 되었고요. 어, 소감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바로 연구에 대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를 촉발한 문제의식인데요. 첫 번째로 여성에게 집이라는 것이 곧 안락함과 안전의 어떤 동의어로 치환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집과 가족은 가부장제 하에서 이제 착취와 불평등 그리고 차별이 반복되고 재생산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집을 나오고 포기하는 것이 때로는 여성들에게 집을 새롭게 찾는 과정의 일환이 되는 등 여성의 홈리스화를 좀 젠더화된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부장적이고 차별적인 사회에서 이 규범적 지위라는 것을 나오는 것은 일종의 우위를 상실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여성 홈리스에게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없어진 것 또는 복귀해야 하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한편 여성 홈리스는 그간 노숙인 복지 체계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왔습니다. 이 가정 바깥의 여성을 부도덕하게 여기는 규범에 따라서 여성 홈리스가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역사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노숙인 복지 체계에서 여성들이 비가시화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종합하면 여성들이 이 집이 없는 불쌍한 여자, 혹은 이 집을 버린 나쁜 여자라는 이분법적이고 모순적인 설명 체계로 협소하게 설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미끄러지면서 불충분하게 이해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의지에 따른 선택과 이 어쩔 수 없음의 경계에서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어떠한 사회 구조와 규범을 통과하면서 골절되는지, 한편으로 이들이 단지 구조적 피해자의 위치에 머물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떠한 틈을 만들어내며 살아가는지에 주목을 하고자 했습니다.
네, 연구 방법 및 연구 참여자인데요. 우선 저는 제가 만난 여성들을 홈리스라고 부르고자 했습니다. 사실 거리 노숙을 하는 분 말고도 지인의 집이나 쪽방, 고시원, 숙박시설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거처에 살고 계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거리 노숙의 여부보다도 여성들이 경험하는 탈장소와 그리고 계속해서 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어떤 여정 속의 있음, 이런 것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저는 홈리스라고 이들을 부르고자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연구를 서울역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이곳은 홈리스 밀집 지역으로 이제 또 다양한 지원 체계가 함께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선 여성 홈리스를 위한 공간을 거점으로 삼아서 서울역 일대를 일상의 반경으로 삼는 여성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참여 관찰, 그리고 생애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 제도를 통해서 이 여성 홈리스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사실 그러한 시도들이 번번이 실패를 좀 겪었습니다. 다행히 이 서울역 및 동자동 쪽방촌을 중심으로 이 반빈곤 운동이나 주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들, 그리고 또 인근 종교 단체가 함께 운영 중인 공간을 알게 되어서 이곳에서 한 반년 넘는 시간 동안 자원 활동을 하면서 참여 관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 관찰하면서 하여 어떤 생애사를 어, 본인이 경험한 바를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좀 더 중점을 두는 생애 이야기를 저의 방법론으로 삼고 이들이 어떻게 풀이하고 표현하고 있는가에 주목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들의 역사와 현재를 집 만들기라는 개념으로 재이해하고자 했는데요. 제가 이들의 삶을 집 만들기라고 칭하고 싶었던 이유는 어떤 여러 위협과 제약 속에서도 일상을 직조해가는 행위성에 주목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논문에서의 집 만들기는 이 적절한 거처가 부재한 상태에서 집의 물질성과 감각을 확보하려는 일련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 만들기를 옆에 있는 그림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보고자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 규범적 지배 경계 바깥에서 안전을 찾기입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집이 젠더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은 기존의 규범적 집을 나와서 또 새로운 집을 찾아야겠다라는 열망을 추동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한 분 역시도 이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피신하기 위해서 가출한 뒤에 노숙과 쪽방 생활을 반복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쪽방은 매우 열악한 공간이고 소위 지하 옥탑방 고시원, 지옥고 아래 쪽방이다라고 불릴 정도이지만 이분에게 쪽방은 어떤 추락 혹은 박탈의 공간으로만은 이해할 수 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즉, 젠더화된 홈리스화는 이런 가부장제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해결책으로서의 한계가 있는 해결책으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일라이 클레어는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집으로부터의 망명이 계급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자원이 없는 가난한 여성들에게 안전은 집을 나와서도 계속해서 분투하면서 확보해야 하는 위태로운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집에 기대되는 어떤 안전이라는 감각과 또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안전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기워갔는데요. 예컨대 뭐 남성 파트너를 만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다시 그 위계적인 관계로 회귀하기도 하고 또 일정인 성판배를 하면서 돈을 벌며 폭행과 매매에 그 모호한 경계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긴 주거비 지원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러한 주거급여 등의 제도를 활용해 집을 구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사실 어떤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음은 맞지만 한편으로 주거가 시장화된 상황, 그리고 이 가난에 대한 차별적 시선, 여성으로서 몸에 축적된 위협된 감각,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이들의 제도 이용이 가로막히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화의 역사와 맞물리는 가난한 여성의 집 만들기입니다. 이 여성들이 집을 만드는 시도는 여성 그리고 홈리스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들, 즉 사회적인 것과의 얽힘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불황이는 단속과 통제를 목적으로 수용되어 왔고, 현재의 노숙인 복지체계 역시 생활시설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생산이 가족 중심적으로 구성되고 또 시장화 및 시설화되는 조건에서 여성들이 거리 노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손쉬운 방도는 바로 생활시설에 입소하는 것입니다. 한편 시설 내부에서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 안에서 여성들이 행동에 대한 규율, 또 시간에 대한 규율, 노동 규범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신체적으로 이동성이 있는 여성들은 한 시설에 장기적으로 머물기보다는 간헐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규율화와 정상화는 이 시설화된 회로 안에서 수행되는 여성 홈리스 집 만들기의 실천이 사실은 시설에서 거주를 보장받는 것으로는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홈리스는 시설화된 복지제도 안에서도 사실 어떤 그 안에서의 안전에 대한 감각, 안락함, 또는 사적인 나만의 공간, 정서적 유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친밀함을 쌓고자 하는 시도가 오히려 시설화를 부추기는 역설을 만들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돈벌이로 활용이 되고 또 가난한 이들이 시설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 체계 아래에서 여성들의 시설 입소가 반복되고 유도되는 문제 등과도 맞물리면서 지속이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가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성 홈리스는 시설 바깥에 있는 여러 돌봄 공간들을 이용하면서 또 이 돌봄 공간들을 나로 조합하면서 집다움을 부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어떤 여성 홈리스의 행위성과 취약성이 뒤얽히면서 다양한 역동들을 만들어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여성 홈리스는 비단 돌봄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돌봄 공간의 운영자와 상호 소통하고 조율하면서 돌봄을 유도해내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 더 나은 삶 혹은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주겠다는 명목 하에서 이 타자를 무력화시키는 치유폭력과 돌봄 사이에 이 모호한 경계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이러한 것들을 감각하면서 돌봄 공간과 선택적 연결을 구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이 안에서 무수한 갈등들을 이제 목격하기도 하고 또 이 안에 휘말리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갈등은 어떤 특정 돌봄 공간에서 발견되는 특유한 실패가 아니라 외부의 위협과 차별이 쌓인 몸들이 마주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어떤 역사적인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성 홈리스의 취약성과 지역사회 내의 차별은 이러한 이들의 시도를 다시금 돌봄 공간 밖으로 또 가난에 대한 그리고 젠더 다른 배제와 비정상 혹은 불쌍하다라고 보는 시각에 의해서 이들의 행위성이 무색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돌봄 공간의 접근성과 이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또 가다할 수 있는 일상의 범위라는 것은 여성 홈리스 내에서도 장애나 질병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차원의 여성 홈리스의 집 만들기를 살피면서 이것의 의미를 다음에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집 만들기라는 것이 완성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집 만들기는 생존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또 끈질기게 집다움의 감각과 집의 물질성을 만들어야 하는 분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여성 홈리스의 취약함은 사실 이 집 만드는 과정을 위태롭게 하고 또 이 과정에 경험하는 반복적인 차별과 폭력의 노출이 다시금 여성들의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홈리스가 본인의 집을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들은 개인화된 것이 아니라 여러 타자가 연루된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 수행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이 두 가지의 결론과 주장을 말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 여성 홈리스의 다층적 취약성이라는 것이 홈리스화를 가속하고 만성화하는 젠더와 계급, 질병 이런 것들을 교차적으로 고려해 다중쟁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개인화하는 규범적 집이나 사회
복귀해라. 그리고 너희가 여기에 적응해라. 하는 이러한 서사들이 차별과 폭력의 사회적 맥락을 무화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여성들이 한국 사회의 가족 중심적인 돌봄 네트워크 바깥에서 그리고 시장화된 사회적 재생산 체제 안에서 사실 제한적이고 때로는 실패로 점철된 만들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저는 이 규범적 집 너머에서의 생존과 돌봄의 방식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쳤습니다. 네, 참고 문헌은 이렇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코를 훌쩍이느냐고. 네, 네, 감사합니다. 이채연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민 선생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그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연구 문제는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핵심 연구 문제 의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배달 노동자를 비롯한 이동 노동자들한테 이제 작업장이 진짜 없는가? 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 의식이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동 노동자들의 노동권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보호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실 작업장이 정해져 있지 않다. 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떤 현실적으로 많은, 그러니까 제도에서 배제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작업장이 없으면 그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고,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호나 어떤 권리를, 이렇게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그렇다면 진짜 작업장이 없나라는 게 하나의 문제 의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작업장은 점점 더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작업장인, 뭐, 이 배달 노동자 사례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앱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길에서 일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계속해서 감시 기술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계속해서 지시를 내릴 수가 있고 한데 과연 공장과 같이 어떤 물리적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않다고 해서 작업장이나 사업장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과 같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꼭 배달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재택 근무를 했는데 그때 사무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보스웨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재택근무를 할 때 회사에서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직원의 PC에다가 깔고 그다음에 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보스웨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데 생산의 장소가 이게 현대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공간적 경험인데 우리는 작업장을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가 문제의식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네트워크로 둘러싸인 작업장에서는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두 번째 문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작업장을 혼종적 작업장이라고 이 논문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 혼종적 작업장은 이 지리학에서 혼종적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빌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리학에서는 지리학 혹은 인포메틱스 이런 쪽에서 지금 혼종적 공간을 여러 가지 물리적 제약을 초월해서 이질적인 것들이 연합돼서 나타난 공간은 혼종적 공간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공간에 약간 계급적인 작업장의 계급적 특성을 붙여서 사실 이 공간이 작업장이라는 것 자체가 계급적인 어떤 갈등, 계급적인 통제의 경합이 이루어지는 장소다라는 의미에서 혼종적 작업장이라고 명명했고요. 그리고 이 혼종적 작업장의 특성은 기계와 인간이 어떤 서로 다른 종이 함께 연합해서 만들어진 곳이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배달 노동의 사례를 통해서 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연구를 진행했는데, 먼저 이 혼종적 작업장의 기술적 특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혼종적 작업장이라는 새로운 작업장에서 어떤 노동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어떤 노동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길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들도
이것을 작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사업자들도 여러 가지 감시 기술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동자들과 고객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물질적 형태로 현시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나타나는 그 통로가 저는 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의 특징을 중심으로 이 시공간의 특징을 봤는데 하나는 시간에 종속된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고객과 사업자와 노동자를 연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수행적인 작업장인데 이때 그렇다면 이 공간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연결 관계에서 누가 가장 어떤 담론적 위계에서 가장 이 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고객 만족, 고객이죠. 왜냐하면 고객 만족이라는 것이 모든 것에 압도적인 가치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만족이라는 것이 가장 상위 체계에 있는 가치이고 이를 위해서 고객 만족을 위한 빠른 시간 그리고 빠른 배달 이것이 모든 어떤 이 공간 이 작업장의 공간에 모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왼쪽은 고객들이 보는 우리가 배달을 시키면 볼 수 있는 고객들이 보는 앱이고요. 이 오른쪽은 배달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앱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고객들에게는 시간, 나에게 배달이 언제 오는가라는 시간을 중심으로 사실 모든 것이 구성이 돼 있고 이 언제 이 라이더가 어디쯤 오는지, 내 음식이 어디쯤 맞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권력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도가 형성이 돼 있죠. 근데 반면에 이것은 노동자가 사용하는 앱인데요. 여기에선 사실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빨리 가야 되는가라는 걸 중심으로 지리 정보가 요청이 되고 또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 시각도 여기에서는 고객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아니죠. 나는 이 지도 안에 한 점으로만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혼종적 작업장의 기술 인프라에서는 어떤 시간과 그 다음에 노동자의 위치, 고객의 위치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이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고객이 아니라 이런 노동자나 고객이 아닌 회사에서는 어떻게 돼 있는가라고 보면 정말 모든 데이터를 고객과 라이더의 데이터를 집적해서 이 실시간으로 공간의 밀도, 속도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의 인프라들을 통해서 도시는 배달 노동이 수행되는 작업장으로서 이런 시스템 속에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작업장의 기술 인프라의 특징의 또 하나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리즘 통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굉장히 세분화하고 상품화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왼쪽은 2020년에 카카오 그 배달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카카오 채널에 이렇게 공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시간 단위로,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어떤 수단, 이런 것에 따라서 배달료를 세분화해서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없다가 점점 세분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적 텀도 짧아지고 구역도 점점 좁아지더니 이제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배달료가 계산이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시공간을 세분화하고 상품화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배달 노동자들의 움직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더 비싸니까 이곳에 배달이 몰린다. 이곳이 배달료가 높은 곳이다. 그러니 이곳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이 일치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도 여기서 밝히고 있듯이 이건 평균 주문 집중 지역 정보고 실시간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라이더는 이걸 믿고 지금 배달이 많으니까 갔다가 배달이 없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나본 분 중에 한 분은 배달인 빅데이터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축적한 경험, 그리고 동료들과 이 교환한 정보를 통해서 이런 현장의 괴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의 괴리를 메우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자체적인 데이터를 자기가 쌓고 있었어요. 자기 기록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추상화된 지도, 추상화된 정보를
점점 자기의 구체적인 노동 현장의 맥락으로 옮겨와야 되는 것이 사실 이 혼종적 작업장에서 나타나는 노동의 핵심적 특징이다라고 저는 파악을 했고, 그것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런 정보 비대칭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정보 파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 파악을 통해서 또 통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제가 인터뷰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자체적으로 지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달을 가라고 했을 때 가지 말아야 될 지역, 내가 가도 괜찮을 지역, 자기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 그다음에 자기의 역량, 시간 등을 통해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인 정보를 자기가 일을 하는 구체적 맥락하고 통합을 해서 판단을 해야, 어떤 것이 내가 해도 되는 일이고 할 만한 일인지를 판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판단에는 여러 가지 질적 가치도 들어가게 됩니다. 예. 단순히 배달료만이 아니라 요거는 라이더 유니언에서 제가 현장 연구를 했던 라이더 유니언에서 실험을 했던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요. 라이더들이 어떻게 자기가 갈 곳을 정하냐라는 거에는 단순히 배달료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안전이라는 질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고려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어떤 기업의 수치적 정보에는 그런 질적인 부분은 사실 들어가 있지 않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노동자들이 전 공략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그것을 노동자들이 빠르게 쫓아가면서 그 틈을 아까와 같이 정보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메꾸는 방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하지만 이 공략이 굉장히 시한부라는 것을 노동자들도 알고 있는 거죠. 왜냐면 알고리즘이 업데이트 될 테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쫓고 쫓기는 노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정보에 대한 리터러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혼종적 작업장이 등장했는데, 이 혼종적 작업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기술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전면적으로 사회에 의지하고 있는 작업장이다. 왜냐하면 기업이 소유하지 않은 도로, 상점, 노동자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플랫폼이 단순히 중개만 한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것을 넘어서는 사회를 요구하는 노동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러한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노동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이 정보를 파악하는 것, 통합하는 것, 그리고 새롭게 판단하는 것, 이런 노동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중심 경제에서 데이터 편향과 더불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노동자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노동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읽어내고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과정들 역시도 어떤 노동으로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민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재임 선생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2023년 반짝반짝 논문상 가져를 맡게 된 이재임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은 2022년 12월에 젠더와 문화라는 학술지에 실렸는데요. 사실 이 논문이 나오고 한 7개월 이후에 23년 7월에 영화 살해자가 결국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논문을 발표하기는 지금은 솔직히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이긴 합니다. 그럼 제 논문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논문 목차를 그대로 따왔고 주된 발표는 이제 요약 정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고 있는 영아 살해죄는 형법 제251조에 있었던 그 조문이고요. 영아 살해죄는 직계 존속이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했을 경우에 보통 살인죄보다 그 법정형을 좀 낮게 책정하는 조문으로 형법 제정 이래 계속 유지가 되었다가 이제 23년 7월에 결국엔 폐지가 되었는데요. 영아 살해죄 폐지가 21년에 이제 대선 정책으로 거론되었을 만큼 아동 학대 문제와 더불어서 대단히 큰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지만 사실 제가 만들어 놓은 표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영아 살해죄 범죄 발생 건수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기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영아 살해죄로 검거되는 이들 대다수는 여성인데요.
여성만이 이런 영아살해죄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논점이긴 하지만 제 논문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페미니스트 범죄학이라는 관점을 빌려서 여성에 대한 통제 기제의 재구축이 되고 있는데 그 일부로서 영아살해죄 처벌 그리고 이 영아살해죄를 폐지함으로써 이 영아살해를 대단히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고 그런 처벌이나 이 폐지하자라는 법단론, 사회담론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 국내 페미니스트들이 저출산 정책, 한국의 저출산 정책이나 낙태죄에 대해서 국가가 가임기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도구화하고 통제해왔다고는 이미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영아살해죄에 대한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의 관심은 매우 적었고요. 사실 제 지도교 교수님인 추지영 교수님 논문 말고는 제 그 페미니스트들 연구는 젠더 논문은 존재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범죄학 논의를 제가 그래서 서구 논의를 끌어오게 되었는데 이 페미니스트 범죄학에서는 신자유주의 이후에 복지와 형벌 체계가 연계가 되면서 모성,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문화적인 신념과 사회적 관행을 따르지 않는 요색 빈곤층 여성들을 규제하는 배치가 만들어져 왔다고 논의된 바 있습니다. 논의했던 바 있고 저는 특히 그 분들의 논의 중에 로즈의 논의를 빌려와서 제 일상적으로 품행을 개조할 수 있는 여성들이 귀속되는 포섭회로와 그렇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여성들이 귀속되는 그래서 배제되고 이제 감옥에 갇히고 처벌되는 배제 회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 로즈의 논의를 빌려오게 되었는데요. 임신 중단이 어쨌거나 이제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임신 중단이 형법으로 처벌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는 여성과 그렇지 못하고 영아 살해까지 이르는 여성들이 전혀 다른 이제 회로에 진입하게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었고요. 제 분석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영아 살해, 즉 신생아 살해, 학술적인 용어로는 신생아 살해라고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례는 이제 산모에 의해서 산후 24시간 이내 행해진 자식 살해를 뜻하고 저는 이제 그거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거고요. 이 연구 자료로는 2010년에서 2022년 중순까지의 언론 보도, 그리고 영아 살해죄 관련해서 영아 살해죄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안, 그리고 검토 보고서를 그리고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최종심 선고가 이뤄졌던 판결서들을 검토하고 분석했습니다. 영아 살해 범죄 및 범죄자가 어떻게 문제화되어 왔는지, 영아 살해 처벌의 의미가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분석을 하고 했고, 그리고 2019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영아 살해 처벌이 어떻게 재구축된 통제 메커니즘의 일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먼저 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영아 살해는 사실 조선 시대까지는 처벌받지 않다가 식민지기 제정되었던 이제 형법으로 처벌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부터 사실 영아 살해는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기제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아 살해 가해자는 이때 영아 살해 가해자는 주로 이제 성적으로 과잉되고 대단히 이제 가부장적인 성적 규범이 일탈하는 존재들, 뭐 과부, 미혼모, 뭐 청소년 미혼모 이렇게 생각이 되었었는데 2010년대부터 아시다시피 이제 저출산 정책이 이제 정책적인 기조로 자리 잡게 되고 사문화되었던 임신 중단이 되었잖아요. 그 아래에서 이제 영아 살해도 보호라는 수사와 이제 묶이게 됩니다. 또한 이제 하지만 이제 이 당시에 영아 살해 가해자에 대한 시각 자체는 이들이 대단히 무능력하고 미성숙한 뭐 청소년 미혼모 같은 이들이기 때문에 원정적으로 우리가 이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한다 이런 시각이 주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아동학대가 이슈가 되고 엄벌 요구가 대단히 강해지는 사회적인 흐름이 있었는데요. 이때 영아 사례가 이전과는 달리 아동학대, 특히 자식 살해에 일부러 주목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동학대 담론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격가지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게 되고요. 2016년에 검은 시위와 함께 이제 낙태죄 폐지 요구가 대단히 강하게 일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양측에서 낙태와 영아 살해가 연결이 됩니다. 이제 낙태죄가 폐지되면 영아 살해가 늘어난다. 혹은 폐지가 안 되면 영아 살해가 야기된다. 이런 식으로 두 측에서 영아 살해가 인용이 되게 되고 영아 살해 관련해서 법 담론들에서도 영아 살해가 낙태와 보통 살인죄 중간에 있는 범죄다라고 언급이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실 영아 살해 처벌의 그간은 집행유예 선에서 끝이 났다면 이제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판결들이 등장을 하고 이제 아동학대 가해자처럼 영아 살해 가해자를 어머니로서의 올바르지 못한 품행을 들어서 처벌하기 시작하는 판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2019년 4월 이후에 이제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아동학대의 일부로서 영아 살해 사건에 대한 공분이 일고 또 개선 정책으로서 이제 영아 살해죄 폐지가 제시가 되게 됩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초기 임신 중단 약인 미프진을 먹고 이제 자궁 수축으로 인해서 태아를 이제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출산하게 된 여성이 영아 살해를 저지른 사건들도 등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임신 중단을 허용하는 주수나 의료적 개입에 대한 논의에서 영아 사례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아 사례 처벌이 이제 후기 임신 중단 규제와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아이디어를 포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영아 보호와 모성 책임에 대한 강조가 영아 사례 처벌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판결문 분석 결과인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주장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본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 이제 지적장애 여성이 이제 PC방에서 아이를 낳고 이제 PC방 이제 창문 바깥으로 아이를 던져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성이 대단히 열악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성의 이제 성적 욕망이나 실천이 이 여성이 이후에도 계속 무분별한 성관계를 해서 영아 살해를 재범할 것이다. 이런 재범 가능성을 이 높은 여성이다라는 식으로 위험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강하게 처벌이 내려지는 이런 사례들을 보게 되었고 또 출산 이후의 양육과 입양 경험 자체가 영아 살해 범죄 전력처럼 여겨지면서 이들에게 단순히 이제 영아 살해 행위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재생산을 한다라는 그런 존재에 대한 규율하고자 하는 처벌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순 행위뿐만 아니라 존재를 규율하는 처벌이 여성들이 영아 살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하는 하나의 기제라고 생각을 했고 둘째로 이제 낙태 그 자체를 단속하고 처벌하지는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후기 임신 중단 과정에서 이뤄진 영아 살해들이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태 기간과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 기간과 생존 가능성을 가늠하는 의료 지식과 담론을 지표로 출산의 범죄성을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 영아 살해 판결들이 이것들이 사실 이제 낙태죄가 아니죠. 이제 낙태 임신 중단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있어서 대단히 이제 여성의 전인적인 결정 혹은 임신한 여성의 숙고와 판단이 아니라 이제 태아가 윤리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고 여겨지는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임신 중단을 규제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영아 살해 처벌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낙태죄를 일부 대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페미니스트 범죄학에 따르면 범죄는 이제 뭐 비판 범죄학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제도적 구조, 사회 정책, 개인의 교차적인 위치성과 결합된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아 살해는 취약한 여성이 취할 수 있는 한정적인 전략 중 하나였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젠더화된 맥락들을 고려하지 않는 영아 살해죄 폐지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법담론 그리고 그런 영아 살해 처벌들이 결국 이 특정 집단의 여성들을 범죄자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제 옆에 요약문은 앞에서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영아 살해 엄벌 요구가 페미니스트 재생산 정치에 대한 반동으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이 임신 중단에는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영아 살해죄 폐지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그 폐지 이후의 향방까지 주시를 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또한 이제 형벌과 범죄와 대신해서 범죄화가 아니라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재구조화가 있어야지 그때 이제 여성들이 더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영아 보호를 할 수 있는 그 제반 조건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모리타 가즈키 선생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950년대 한국군 탈흥의 돈대와 그 양상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역사문제 연구라는 매체에 썼고요. 오늘도 이 논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도시대학교 대학원 그 사회학 연구가에 소속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소에서 개공연구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박사 논문 주제는 국어 논문에서도 좀 알 수 있듯이 한국군 탈원병의 사회사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5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의 한국 탈원병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그 박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제 문제의식을 소개해 드리자면, 먼저 연구에 시작된 게, 제가 지금부터 7년 전에 한국에서 어학당에서 한국 공부를 하면서 한국이랑 같이 세미나도 했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병역 커버를 했어요. 그때 중력이 아주 저한테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한국의 진변제나 군대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랑 그런 문제의식을 겹치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진변제와 군대 가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병역 거부자 혹은 병역 집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병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지게 된 문제이시기도 한데요. 타령이라는 경상을 바라보는 사회적 감각의 차이가 일본이랑 한일 간에서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에서 다련병이라고 했을 때 반전병사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에서는 1960년대에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이 크게 일어났는데, 그때 특히 미군 탈원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미군 기지에서 탈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탈영을 도와주는 운동도 있었어요. 그 맥락에서 일본에서 탈영이라고 하면은 뭔가 평화나 반정, 전쟁에 대한 저항자의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는데, 한편 한국에서 조사를 시작했을 때, 그 근무에 따르잖아. 탈원병이라고 했을 때, 먼저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적응자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감각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을 지금까지 그, 가지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탈원병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고 싶다.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의식은 탈영이라는 경상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한국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것을, 그것을 밝히고자 지금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이번 논문에서는 특히 앞부분, 그러니까 본거에서는 앞부분에, 그러니까 탈영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적 배경 밝히려는 시도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논문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 논문을 진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1953년부터 1967년까지 지금과는 진짜 너무 다른데, 한국 전쟁 직후부터 어, 한국 전쟁 직후부터 67년까지 연간 1만 명부터 3만 명 정도의 탈영병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떤 급반 전문가에 따르면 연간 600명 정도가 근무에 따르자 탈원병이라고 다변병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옛날이랑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60년 같은 경우에는 사이르그가 있었기 때문에 5만 명 정도의 다른병들이 발생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네, 근데 68년에 이른바 1.1 사태를 이후로 주민등록제도가 강화되면서 주민관시제도가 강화되고, 그리고 군대 안에 지휘소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수도 그것에 따라서 격함하게 됩니다. 현 논문에서는 아직 대량 다른 형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형상들이 어떤 점에서는 절정기에 있었던 시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양상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논문의 핵심적인 주장 중에 하나는 탈영병들이 살 수 있었던 도주권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먼저 탈영한 사람들의 이유를 동기 같은 것을 추적해 봤는데, 그것은 제일 많았던 게 였습니다. 그러니까 빈곤 문제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경제 성장이 아직
덜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하나는 역시 지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 그 병역 내 폭력, 그 피하기 위해서 그 도망치신 사람들도 많았던 것으로 추적됩니다. 그리고 근데 제 논문에서 특히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그 탈영 이후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건가라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직업을 보면은 농업이 제일 많은데, 근데 위에로 그 회사원도 그 많았습니다.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상, 공무원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운전수를 하면서 지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회사원이나 공무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좀 느슨함이나 사회적 그 듬세라고 제가 논문에서 표현했는데 그런 사회적인 허술함이 있었던 것이 그 도주권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한 하나의 그, 그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 교도관의 분석에 따르면 도만전 체포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교도소를 거쳐서 다시 농사를 하게 되니 종과자라도 농사에 종사할 수 있는 생각에서 그 도망친 사람도 많았다고 분석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과자가 되더라도 농업을 하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 그런 식의 그 생각들이 그 탈영을 하는 데 있어서 탈영이라는 너무 하는데 이어지는 그 발상을 그 보장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그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군대에서 탈영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틈새, 즉 도주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탈영을 한 사람들이 몇 명이 그 회고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소설가 성현 씨인데요. 그는 1963년에 그 해병대 지원 입대했다가 바로 탈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69년까지 체포될 때까지 6년 동안 계속 도만 생활을 하셨고요. 그 직업으로 보면은 미술 학원 강사를 하시거나 그 가정교사로 지내거나 그 여간 심부름 근무를 하거나 심지어는 체포됐을 당시에는 고등학교 교사도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위에로 그 당시에는 물론 힘든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그 정계천에 있는 빈민정에 빈민정에서 계속 생활했다고 회고하셨고요. 근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포항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어머니나 지역 주민들이 그가 도망칠 수 있도록 숨겨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알을 수 있듯이, 회고에서 알을 수도 있듯이, 그 주변 사람들도 탈영병에 대한 감각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그 감각들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국가 권력에 대한 그 경계 같은 것이 그 당시에는 아직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형이랑 그 친구 사이였던 그 소설가 반석영의 회고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반석영이 그 성형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그는 해병대 장교 훈련중 탈영하여 군 수사대의 추적을 받고 있어서 동과식소 가습하며 학원 관사를 하던 시기였는데 성형은 그 거처가 확정되지 않아서 그 친구들의 집이나 하숙으로 간단한 그 보따리와 가방을 들고 언처로 다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한 혹은 그 사회관계를 기반으로 한 유동적인 도주권의 모습을 그 방석영의 회고는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네, 너무 간략한 그 소개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논문의 그 주된 그 주장은 1953년부터 67년 사이에 대량 탈영 현상이 지속되던 시기, 한국군 탈영병들이 군대에서 이탈한 이후에도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영위할 수 있는 소주권이 존재하였다는 게 제 핵심적인
그 주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제 연구의 천막 같은 것인데요. 1900 아무래도 아까 설명한 듯이 그 1968년 이후에 대량 현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라지면서 그 현상이 사라지면서 도주권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전망을 가지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구를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뭔가 답이 있는 거 아닌데 오늘날까지 특히 병역 커브 제가 병역 커브에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요즘 병역 커브에 관련된 그 단론을 보니까 사실 병사라는 존재는 사실 그 전쟁이랑 군사적 폭력의 최전선에 있는 그 사람들인데 거기서 그 병역 커브 관련해서는 병역 커브가 안 준다든가 그 병역 커브의 단론에서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뭔가 그런 것에 관련해서 시사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그 소망 같은 것을 지금 가지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리타 가즈키 선생님 발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심사평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미 이제 수상작을 저희 참여연대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심사평을 올려드렸습니다만 또 함께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심사위원분들이 심사하시면서 이제 심사평 어떻게 이렇게 또 쓰셨는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일 것 같아서 프로그램에 넣어봤는데요. 우선 김공혜 선생님께 먼저 말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인가요? 네, 가나다 순으로. 음, 예, 예. 일단은 제가 뭐 개인적 소회를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뭐 네 분 수상자들 축하드립니다. 음, 저는 뭐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쓰면서 한 번도 이런 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예, 부럽습니다. 일단 부럽고. 근데 이제 수상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응모작들 보면은 다양한 분야들의 논문들이 이렇게 제출이 됐어요. 특히 이제 수상자 가운데서도 보면은 네 편인데 이제 석사 논문, 학사학위 논문이 두 편이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예전에 대학원 시절, 뭐 석사과정 시절로 돌아간 느낌도 좀 있었고, 어, 근데 이제 뭐 돌아갔다는 게 무슨 뭐 논문의 수준이나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그러니까 석사과정 시절에는 그나마 다른 전공 이제 생들 하고 이제 이런저런 세미나 같은 것들도 하고 그러면서 소통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후에는 그런 기회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드물고 이제 좀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럴 텐데 예,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게 좀 석사과정으로 돌아간 느낌도 좀 받았고 근데 동시에 이제 수준이 굉장히 뭐 많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사실 석사 논문 읽을 기회는 별로 없거든요. 지금 이제 뭐 저희들처럼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더군다나 저는 이제 학교에 있긴 하지만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또 지방에 있는 대학교의 현실이 이게 또 대학원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은 못 돼서 예, 하여튼 뭐 그래서 여러모로 즐거운 경험이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음, 그래도 이제 제가 심사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또 조금 뭐 하나 뭐 당부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좀 약간 교장 선생님 같은 말씀을 조금 드리면 네. 어 그러니까 수상자들께서는 여기 이제 수상자들만 계시니까 이번 논문상이 이제 참여사회연구소 그러니까 참여연대에서 주어진 거라는 거 이거 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렇고 늘 그런 생각을 좀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그러니까 참여연대라는 단체보다는 좀 그 단체가 표방하는 어떤 사회적 역할이라고 할까? 또는 뭐 대의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의 참여연대조차도 사실은 그런 역할이나 뭐 대의, 의의에 충실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좀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에 이렇게 만났으니까 만약에 어, 좀 쓴소리도 좀 하실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여튼 좀 그런 사회적 역할, 대의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뭐 어쨌든 상도 받으시고 뭐 상금도 받으시고 그랬으니까 예, 아무래도
그걸로 친구들이랑 예를 들어서 뭐 술을 한잔 하더라도 예, 그런 얘기도 또 좀 한 번씩 좀 나누시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 자리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수상자들뿐만 아니라 어, 여기 계신 분들을 어,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좀 봐주시고 오래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뭐 여기 계신 사람들이랑 크게 세 부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동료 수상자들이 있고 일단은 어, 아마 저처럼 여러분들도 이번에 모처럼 좀 다양한 분야에 내 분야가 아닌 그런 연구 결과들을 접하셨을 것 같은데 동료 수상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처럼 이제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이 또 몇 분 계시잖아요. 비록 여기서 이제 심사자와 뭐 피심사자 이렇게 만났지만은 결국 뭐 길게 보면 우리는 동료 연구자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참여연대 그리고 참여사회연구소 여기 이제 활동가 스태프분들 계신데 사실 이분들도 보면은 활동가이지만 또 연구자이기도 하고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한번 잘 보시면서 적어도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든가 뭐 이런 좀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하여튼 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기억을 좀 오랫동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사실 이 자리가 논문상 기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제가 저기 공모할 때 공모하는 글을 제가 썼더라고요. 예, 까마득한데 어쨌든 그 기획에서부터 그 공모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응모하시고 또 저희들이 심사하고 이런 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인데 사실은 마무리의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만났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관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잘 지내고 또 각자 활동하는 공간이 다르더라도 어, 좀 서로 잘 이렇게 응원해주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남재욱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얘기한 것 같으면 또 얘기를 해드려요. 네. 뭐, 개인적인 소회는 저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좋은 논문들도 많았고요. 여기 계신 이제 이제 수상자들의 논문을 포함해서 이제 좋은 논문들이 많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아무래도 참여연대에서 우리 이제 하는 거라서 그런지 많은 연구들이 취하고 있는 시선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것을 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각도와, 혹은 보지 못하는 깊이에 들어가서 보는 좀 그런 면들이 많이 이제 좀 눈에 띄었고, 제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논문으로서의 기본적인 완성도나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었지만,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에 제일 조금 초점을 맞춰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사람과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선이 저는 참 좋았고요. 이제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석사 논문이신 분들은 아직도 뭐 학위를 할 수도 있고 다른 활동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연구라는 공간에 여러분들이 머무르시게 된다면 지금의 시선을 계속 지켜가시면 좋겠다. 이 김공혜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같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교장 선생님 같은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저 개인은 제가 연구자로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직업윤리에 대한 겁니다. 직업윤리를 지키자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직업윤리에 대한 정의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하면서 혹은 연구하면서 알게 된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를 사기치지 말고, 네. 내가 나의 이익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가 배운 것과 느끼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거나, 혹은 잘 모르고 있는 걸 아는 척 이야기한다거나, 이렇게 좀 사기치지 말자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연구자는 연구를 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큰 돈을 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도 참여연대 이제 그 논문상의 상을 받으면서 돈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연구 용역 같은 거를 하면 이제 돈을 받게 되는데,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직업윤리는 이 돈이 나한테 온 게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연구자에게 간 거에 비해 큰 손실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두 가지 정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 이상 큰 꿈을 꾸기에는 저의 주제가 좀 적어서 그 두 가지 정도 생각만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데 그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이런 직업윤리를 가져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업적인 연구자가 되게 되면 나는 어떤 윤리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좀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연구에서 풍기는 시각이 이미 굉장히 그런 깊이 있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같이 그런 생각들을 좀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논문을 심사라는 명목으로 읽는 동안 행복했고요.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좋은 연구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송경호 선생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수상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도 되게 또 한 번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 잘 뽑았구나.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뭐 잘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너무 좋은 글들을 주시고 좋은 연구들을 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어, 힘들었다는 심사위원으로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잘 못하는 현장 연구, 참여 관찰 연구, 뭐 질적 연구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 제가 또 워낙 또 리스펙트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뭐 그런 연구도 읽는 걸 좋아합니다만은 그걸 내가 과연 평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다른 그 연구자 저희 같은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도 우리가 과연 이것들을 뭐 줄 세우기를 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일까라는 얘기하셨었는데 그런 고민에서 힘들었고 또 하나는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라서 다 너무 슬프고 힘든 이야기들이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도 이렇게 세상의 어두운 면들만 계속 봐야 되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한 땀 한 땀 뒤져보면서 이렇게 연구를 한다는 게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 명의 연구자로서 한 명의 독자로서 또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모든 힘든 과정을 끝내고 여러분들 발표하시는 거 들으면서는 되게 기쁜 마음이었고요. 이게 저희가 논문상을 만든 이유도 있죠. 하나는 주목받지 못하는 연구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돈 주는 연구, 돈을 받을 수 있는 연구가 아닐 것 같은 연구들, 하지만 의미 있는 연구들을 응원하고 칭찬하자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널리 알려져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연구라는 게 이렇게까지 사회와 맞닿아 있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연구계 바깥에 계신 일반 시민들은 이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널리 전파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회로 좀 더 여러분들이 유명해지셨으면 좋겠고 이런 연구를 해서 더 막 돈도 잘 벌고 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은 이 상과 저희 참여사회 연구소가 잘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 저희 참여사회에 논문상 앨럼나이가 되신 걸 축하드리고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곧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걸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안하영 심사위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도 수상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심사위원회 껴서 같이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연구자 된 지 얼마 안 된, 연구자가 되고 있나 싶은 사람으로서 되게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심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심사평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저희에게 발표를 해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질문이라든지 문제 제기를 던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들, 감정들 간단히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뭐 이따 소감 시간이 있긴 하지만 네, 그냥 그렇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저는 그 이제 이재임 선생님의 연구에서 이제 아까 초반부에 또 발표 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법 개정이 실제로 있었던 것,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복잡한 심정, 복잡한 감정을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은 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페미니스트 재생산 정치의 어떤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가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청해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리타 가즈키 선생님의 논문을 보면서 이게 어쨌건 1950년대, 60년대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의 어떤 군사주의나 병역 거부 이런 문제들과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분명히 현재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이고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분명히 너무 중요한 논문이다라고 해서 선정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의식들을 이제 논문에서 다루신 시기 이후의 시기나 혹은 오늘날의 어떤 시기들과 좀 어떻게 연결짓고 계신지도 기회가 된다면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제 혼종적 작업장이라는 개념에 관해서 전 되게 흥미로웠고, 저 역시도 분명 연결되어 있었지만, 좀 느끼지 못했던, 혹은 비가시화되어 있었던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네,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고, 특히나 노동자들이 스스로 데이터로 간주되지 않았던 대항 지식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폭넓은 범위의 연구들을 진행해 주신 덕에 한두 가지 포인트를 짚기는 조금 어렵지만 집 만들기라는 키워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또 여러 가지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뒷받침해 주신 덕에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논문을 써주신 이채은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길게 얘기 드린 것은 그냥 저도 논문을 써서 썼을 때 심사평을 받고 논문이 게재되고 이런 것 이외에 이 논문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읽었는가에 관해서 사실 궁금할 때도 있는데 잘 들을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대놓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느꼈던 포인트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아무튼 심사 참여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오늘 발표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소감 나누는 시간입니다. 일단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는 심사평 소감 함께 나눠주신 선생님들도 있어서 먼저 저희 발표자분들 말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채윤 선생님, 박수민 네. 선생님, 이재민 선생님, 모리타 가스키 선생님 이 순서대로 소감 먼저 나눠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공모를 하면서 저의 어떤 동료들 혹은 그 논문을 심사해 주셨던 분들 이외에 또 논문을 읽어주신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되게 저에게는 감사하고 소중한 경험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논문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자 했던 바에 또 공감 혹은 동의를 해주셨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 혹은 이런 내용, 그리고 저의 고민들이 또 사회와 소통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느껴서 개인적으로 되게 기쁘고 감사했고요. 사실 제가 20대 초반에 그 참여연대 공익활동가 학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초반에 막 여러 사회적 의제들을 막 많이 배우는데 도움이 됐는데 또 연구자로서의 첫걸음을 뗐던 우리 석사 논문에도 또 도움을 주시고 의견도 주셔서 여러 저의 처음들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도 드리고 싶고, 사실 연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능해졌는데 사비로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을 내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하나라는 게 되게 참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또 이 논문 덕분에 이제 어떤 손에 잡히는 형태로 또 어떤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돼서, 이 수상 덕분에 어, 그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 기쁜 일이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논문 발표 들으면서 다른 분들의 연구들,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어서 그런 기회가 된 것에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민 선생님. 난 소감이 매우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 논문을 쓸 때 좀 잘 안 써져서 굉장히 끙끙댔던 논문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논문이,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현장 연구를 통해서 논문을 썼고, 그러면서 만난 배달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장과
이들이 하고 있는 어떤 숨겨진 노동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노동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현장 연구를 하면서 갖게 된 어떤 그런 걸 바탕으로 쓴 논문이라서 사실 논문이 계속해서 기재가 안 되고 뭐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너무 힘들었지만 어쨌든 꼭 쓰고 싶다라고 해갖고 어떻게 썼는데 그것이 이렇게 또 인정을 또 다른 이렇게 또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런 혼종적 작업장이라는 아이디어에 공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어 굉장히 크게 그래서 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였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크게 기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치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수상작들의 발표를 들으면서도 저도 굉장히 저런 중요한 연구도 있다라는 생각 되게 흥미롭게 하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알게 돼서 또 다른 심사위원분들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다른 연구를 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재임 선생님. 네, 이재입니다. 가작 수상에 대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스스로는 되게 많은 부족함을 느낀 논문이었는데 그래도 논문이 가진 장점들을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뽑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선, 시각 이런 것들을 되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마음이 저에게 되게 와닿았습니다. 그런 것이 제 논문의 장점이었다면 정말 그렇게 보였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제 논문이 다소 부급한 결론을 내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제 영아 살해죄 조문이 폐지되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적시에 충분히 확보된 임신 중단을 가능케 하는 제도나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히 마련되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논문이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할 해결책까지는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도 좀 더 상황을 명료하게 볼 수 있는 렌즈의 일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신 이제 참여사회연구소 간사님 그리고 심사위원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 논문을 작성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 진행하는 연구도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상을 받으면서 계속 해나갈 힘을 좀 얻게 된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불어 함께 수상작으로 꼽힌 논문들이 너무 멋진 연구들이어서 제 개인적으로 박수민 선생님도 제가 듣는 수업의 강연자로 뵀던 분인데 그분과 제가 함께 상을 받는 게 너무 영광입니다. 네, 다른 분들 연구도 사실 이채훈 선생님 논문 읽어보고 싶었는데 아직 공개가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우리타 가츠키 선생님 논문도 어제 읽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직접 뵙고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나나영 선생님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시냐 물어봐 주셨는데 그래서 제 생각엔 이제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하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여기서부터 출발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나갈 일이 많을 것 같고 또 재생산 정치의 전망에 대해서 제가 뭐 감히 가늠하긴 좀 어렵지만 일단 윤석열 정권이라는 큰 변수가 저희의 재생산 정치 전망을 그렇게 밝게 만들어 주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어,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영아 사례라든지 아니면 시설 수용된 이제 장애 여성들의 강제 단종 이런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약간 아직까지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정말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 아직 살피지 못한 그런 어두운 곳에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파헤쳐 보면서 물론 이미 해오신 연구들과 다른 연구진들과 함께 그리고 저는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좀 더 재생산 정치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채훈 선생님 논문은 연세대 중앙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학위 논문 검색을 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네, 예, 다음 감사합니다. 예, 우리타 가즈키 선생님. 네, 그런데요. 제가 소감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히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러는데 근데 제가 이번 논문을 쓰면서 가장 심사위원 선생님께서
많이 그, 감사드리지만 특히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아무래도 제가 한국 사회에 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아까 설명했듯이 다른 병라는 말에서 비롯되는 이미지 같은 게 일본이랑 한국에서 어떻게 다르냐는 것도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부분이 크고 하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역사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감각이 자칫하면은 또 없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항상 대화를 나눠주는 친구들이 있는 게 저에게 너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새로운 친구라고 하기에는 좀 실례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새로운 동료들 만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그 발표자분들의 소감은 다 들었고, 혹시 심사위원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더 말씀 나눠주실 선생님 계실까요? 앞으로 이 주제들에 관해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논문들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도 소감 그냥 나눠보면, 저는 보통 이제 간사 일을 하면 전화를 하면 보통 독촉 전화를 하거나 부탁 전화를 하거나 보통 이런 전화를 하는데, 선생님들께 이제 수상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선생님들 다 좋은 말씀 되게 기뻐해 주시고 하셔서 제가 되게 기분 좋은 날이었던 기억이 나고, 사실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그런 기쁨을 느끼셔야 되는데 제가 대리로 선생님께 전화하면서 되게 좋은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감은 많이 나눠주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김주호 편집위원장님이신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장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김주호 선생님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여기 신진 연구자 오신 선생님께 다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일단 제가 행사 중간중간에 계속 너무 급한 전화가 와서 부득이 자리를 떴었는데 이 점 먼저 좀 양해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 제가 연구소 운영위원으로 있긴 하지만 이번 심사에 저는 참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의 마무리 인사를 하는 게 조금 격에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간사님으로부터 소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행사에 참석하고 마무리 인사를 해줄 수 있냐는 말에 좀 많이 반가웠습니다. 왜냐면은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일정이 생기면 신나는 일정도 있고 되도 피하고 싶은 일정도 있는데 이 일정은 굉장히 신나는 일정이었고 참가하고 싶은 일정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연구소에서 하는 일 중에서 그리고 적어도 최근에 연구소에서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참 좋다 그리고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논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퀄리티에 비해서 학계에 주목을 받지 못하는 논문들이 참 많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아무래도 학계에서 아직은 덜 알려진 신진학자들과 그분들의 논문을 저희가 먼저 발견하고 알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상작들은 물론이거니와 공모에 참여한 논문들의 면면을 보면은 참 훌륭하다. 그리고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구자로서 긍정적인 자극을 자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연구 선생님들 모두 그리고 학계에 계신 많은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저희 연구소에서 한다는 것이 참 즐거웠고, 그리고 오늘도 그렇지만 논문상 관련 소식들 들을 때마다, 수상작도 볼 때마다 참 훈훈하고 뭔가, 뭐 제가 크게 기여한 건 없지만, 좀 굉장히 좋은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논문상은 참여사회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여사회연구소에서 발행한 학술지인 시민과 세계는 앞서 다른 운영위원 선생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시민사회 학계를 잇는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문제의식을 학술적 언어로 가다듬어서 벼려내는 일 또는 반대로 자칫 현실과 동떨어진 연구를 말 그대로 연구를 위한 연구,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연구에 몰두해가는 연구자들을 다시 시민사회와 연결지으려고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문상을 수상한 여기 계신 능력 있는 선생님들도 이런 일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논문상 수상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저희 연구소와 자주 교류하면서 서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소가 아니더라도 동료 연구자로서 직접적인 협업이나 교류는 없더라도 심적으로 서로 응원하고 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논문 심사를 위해서 소개해 주신 연구소의 김공혜, 남지욱, 성경호 선생님과 작년 수상자인 안화영 선생님, 그리고 뒤에서 굉장히 애써주신 송원희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좋은 논문을 저에게 알려주신 수상자이신 이채윤, 박수민, 이재민, 그리고 모리타 가즈키 선생님께 감사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표에 이재임 선생님 이름을 이재민이라고 잘못 써놔가지고 이재임 선생님입니다. 김조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오늘 모든 순서는 이제 다 마쳤습니다. 저희 너무 귀한 시간, 다들 너무 연구로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그 발표해주신 내용 잘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시민들과 함께 좋은 연구 성과, 연구 내용 공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또 수상하셨던 분들에게 가끔 저희 시민과 세계 논문 심사위원 해달라는 전화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제가 또 전화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느 곳에서는 다시 뵀으면 좋겠고요. 예, 또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